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특사단과 파견 시점 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미국 연수 중 로비스트를 통해 금품을 받은 의혹까지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미투 운동이 음악계로 번졌습니다. 여성 뮤지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 재즈의 거장 류복성 씨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드러머 남궁현 씨는 여성 국악인에게 옷을 벗으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흘 만에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이에 맞서 관세 보복을 경고하는 등 무역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 등은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등의 입장을 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누구를 대북 특사로 보내느냐입니다. 먼저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조만간 특사를 보내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지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특사단과 파견 시기에 대해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통상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범주 내에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장은 북한 김여정, 김영철 일행이 내려왔을 때 공식 비공식 대화에 참여했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특사로 적합하다는 평입니다. 북한 대표단을 여러 번 접촉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파견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사 방문 시기는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다음 주말 전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에 대해 미국이 기대하는 바는 뭘지도 중요할 겁니다. 지금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식 특파원, 문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한미 공조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인 걸 텐데 백악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어떤가요? 네, 미국이 강조한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정상통화 발표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란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한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The ultimat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what we're focused on, and we're, excited about any steps moving forward in that process. 문 대통령이 너무 유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계속 협력하길 바라며 두 정상 간엔 빗셀 틈이 없다고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대북 특사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대화를 수용하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현재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엔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는 평행선입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가 일종의 타협 카드를 제시해 주목됩니다. 문 특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owever, as to the joint military training, which is different from exercise, there could be some room for adjustment. 문 특보는 JTBC와 통화에서 키 리졸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서
실제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훈련이라며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독수리 훈련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특보 이야기대로 조정할 가능성, 어떤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에 대한 미국 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에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양보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대화에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가 타협 가능성을 높일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북 특사 파견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밝힌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 일단 들어볼까요? 네, 특사 파견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개를 한 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일부의 우려와 달리 한미 공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동시에 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특사 파견 계획을 공개했는데 자칫 미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도 특사 파견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바로 냈다는 것, 바로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미국과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과정뿐만이 아니라 왜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특사를 보내는 건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문 대통령이 바로 이 시점에 특사 파견 계획을 공개를 한 건 예상보다 이 북미 대화 진전이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북미 간 중매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이 불발되고 미국이 연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예, 한 단계 더 진전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대화에 어떤 돌파구를 모색한다 이런 것 같은데, 자 결국 그렇다면 또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 이 만남 여부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 구조상 결국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특사 파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김영철 일행이 내려왔을 때 당시 문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특사 파견 의향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거 북한의 대화 방식을 볼 때 설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해도 막판 변동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북한보다 미국의 특사를 먼저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의 배경에는 결국 미국과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한미 공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무급은 물론 고위급에서도 대화 라인이 계속 가동 중이기 때문에 굳이 대미 특사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미 특사가 자칫 미국 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해운대 LCT 건물입니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85층짜리 주거용 건물 2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A동 55층에선 파란색 박스 형태의 가설 작업대 4개 중 하나가 비었습니다. 고층 건물 외벽에서 일할 때 안전을 위해 설치한 외부 발판인데 오늘 오후 2시쯤 유리를 붙이던 근로자 3명과 함께 떨어진 겁니다. 200m 높이에서 떨어진 외부 발판은 바로 아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점검하던 작업자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남모 씨 등 3명과 구조물에 맞은 4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사고 인근에 있던 근로자 1명도 구조물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높이 10m, 길이 40m 크기의 외부 발판은 4부분으로 나눠 54층부터 57층까지 3개 층에 걸쳐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외관 공사하던 그 발판이 상당히 컸는데 그게 완전히 다 박살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판을 외벽에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돼 추락한 것으로 보고 파손 이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도 곧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오늘 추락한 것은 SWC라는 작업 구조물입니다. 이 고층 건물 외벽 작업을 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거죠. 그래서 다른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지금 대부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2 또 제3의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로 불리는 SWC는 고층 건물 외벽 마감 공사 때 벽면과 발판을 결합시키는 공법입니다. 고정된 안전 작업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추락이나 자재가 떨어질 위험이 적어 도입됐습니다. 2007년 11월 이 공법이 국내 특허를 얻은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로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물과 외벽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층부에 둘러쳐진 안전 그물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어떤 장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 떨어지는 낙하 하중 때문에 작업용 보호망이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층 건물 공사 현장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추가 사고의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엘리베이터처럼 2중, 3중의 추락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사전 설비 점검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속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일부가 2007년 경성 캠프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해드렸죠. 이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게 직접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A씨는 2006년부터 1년 6개월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천만 원씩 뽑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뽑았고 2007년 대선 경선 캠프에선 서울시 비서관으로 일하며 자금과 총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전 실장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함께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해당 자금이 차명 계좌들을 거쳐 세탁됐다고도 했습니다. 출처불명의 현금이나 수표가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들의 차명 계좌에 입금되면 다시 A씨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이체되고 이 돈을 명의자인 A씨가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A씨 외에도 돈 세탁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특히 돈이 오간 계좌를 분석해 이 같은 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경선 자금으로 흘러간 전체 돈의 규모도 확인 중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정두원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때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면서도 그게 뭔지는 함구해 왔습니다. 그랬던 정 전 의원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일이고 무마하려고 돈도 줬다고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정 전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일이 이 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이란 점만 밝혔습니다. 당락이 이제 바뀔 정도의 이제 그런 일들이 한 3건 정도가 있었어요. 예. 후보 측이라 하면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가족도 포함되겠죠. 예. 그런데 정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 가족이 김윤옥 여사란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김 여사가 정신 나간 일을 했다면서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 집권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신이 사재를 털어 돈까지 줬다고 밝힌 겁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일에 관여된 이들은 인쇄 등 기획 일을 하는 사람들로 MB정부 출범 이후에 보상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 인터뷰 이후 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궁금증만 키우고 다시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은 오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정 전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게 확인됐습니다. 영포 빌딩에서 찾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사에 이용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에 활용하는 거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스와 무관한 청와대 기록물들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이후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문건을 이렇게 쓰는 건 압수수색 목적에 맞지 않고 특히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배된다며 검찰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채 영포빌딩에 기록물을 보관해온 건 이 전 대통령 측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법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에도 재임 당시 기록 중 24만 건을 30년간 공개가 불가능한 지정 기록물로 묻고 후임 정부가 열 수 있는 비밀 기록물은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기록물법을 이용해 재임 당시 기록을 봉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계속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이 어제 늦게까지 조사받았는데 검찰이 작은형 이상득 전 의원도 다시 부른다고 하죠? 네, 검찰은 지난 1월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조사가 시작된 지 4시간여 만에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혐의가 포착되면서 또다시 출석해야 할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여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8억 원을 받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그러니까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도 얽혀 있죠.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네, 검찰 등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22억여 원 중 14억여 원을 이상주 전무가 받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팔성 전 회장과 이상주 전무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만큼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 돈이 흘러간 종착지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한 축, 국정원 공작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네, 검찰은 오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동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년간 국정원을 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공작 사업에 관여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대북 공작금 약 6억 원을 낭비하고 그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한민용입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 공작을 지시하고 또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관계 있는 로비 업체를 통해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죠. 그런데 김관진 씨가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하던 시절 우리 군의 로키드 마틴 제품 구입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는 로키드 마틴과 2,400억 원대의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2010년 이후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 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 원대로 연간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2014년에는 7조 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로키드 마틴에게 돌아갔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후부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약 7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를 총괄했지만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직전인 2009년 록히드 마틴을 대변해온 로비 업체 리빙스턴 직원을 통해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김관진 전 실장이 2009년 미국 연수 시절에 받았다는 돈의 성격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교포 사업가가 건넨 8만 달러 중 일부가 이 로비 업체를 통해서 김 전 실장에게 흘러간 걸로 나오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 기무사 보고서하고는 관계없이 이 로비 업체를 계속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기무사 보고서와 관계없이 이미 김관진 그 당시에 전 합참의장이 2009년에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미국의 로비스트 업체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합참의장을 그만두고 이제 예편을 하고 소위 야인 시절이었던 거죠? 예, 야인입니다. 완전한 야인은 아닙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그 급료를 받고 있었고 또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또 일시불로 상당한 금액을 보조받는 정부 돈을 받는 공인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연수하러 갔다가 이때 미국의 상하원 의원 약 10여 명, 또 군 고위 관계자 등등 해서 상당히 어떤 미국의 오피니언 파워 그룹을 수시로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도 해줘야 되고 일정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의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한 로비스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운용 비용이 약 8만 달러에 달합니다. 8만 달러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내 한 사업가가 스폰서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 로비 업체에 대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그 돈에 해당되는 그 미국의 로비스트 업체의 컨설팅 피 이것을 편의 형태로 받은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로비스트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뭐 예편을 한 상태긴 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하신 그 리빙스턴이라는 로비 업체, 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굴지의 이제 방산업체들, 미국 방산업체들 로비를 대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업체가 김 전 실장이 이 업체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편의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받은 거니까 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컨설팅이라는 업체는 주요 고객이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미 공군 이런 어떤 안보 관련 기관들이 다수 클라이언트, 고객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무기 구매 계약이라든가 수출, 또 방위산업 기술 판매, 시험 평가 이런 미 국방부의 무기 획득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로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군 관계자들, 국방부 관계자들을 많이 알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김관진 전 당시 합참의장과 수월하게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미국 조야의 로비스트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동한 사람은 당시에는 오로지 김관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에 바로 띄었죠.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록히드 마틴과의 뭐 유착 의혹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제기돼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저희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할 시기에 록히드 마틴과의 어떤 우리 군과의 계약 규모가 수치상으로 급증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날아다니는 큰 무기들은 거의 다 록히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군에서 날아다니는 큰 무기들이요? 예를 들면 전투기, 또 패트리어트 같이 요격 미사일, 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의 전투 체계, 주로 대공 방어 시스템이겠죠. 이런 게 전부 다 록히드 제품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 록히드 마틴 한 회사와 체결한 금액이 1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한 해의 무기 도입 금액 전체를 합쳐도 그 금액이 나올까 말까. 해외 무기 도입 금액을 합쳐도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제가 보기엔 주요 무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록히드 마틴 한 회사가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요 무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제기되는 의혹이 FX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연관성을 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김관진 장관이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로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거의 뭐 미국의 유력자들이 후원하는 장학생처럼 연수를 했고 예. 재임 후에 이미 방위사업청 입찰에서는 다른 경쟁 기종으로 결정된 걸 뒤집어서 예. 다시 록히드 마틴의 F-35A 예. 그 스텔스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은 예. 거의 뭐 초법적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당시 이걸 조금 김관진 설명을 장관이 드리면 이제 주도했죠. 보잉사의 F-15SE가 당초 잠정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김관진 실장 이제 당시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네.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록히드 마틴의 F-35A로 선정이 됐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그게 이야기시죠. 2013년 일인데요. 예. 이 과정은 방위사업청이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입찰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예. 그때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입찰 결과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 뒤집고 예. 즉 부결을 시키고 전투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스텔스기에 유리하도록 예. 전부 사업 계획을 바꿨죠. 예. 그래서 스텔스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서 예. 이전에 뭐 국책 사업을 추진해오던 전 과정이 무력화되고 뒤집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또 반박하는 쪽에서는 또 반대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김 전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국방 현실상 록히드 마틴의 제품이 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틀리다고는 전 부정 안 합니다. 예. 제가 F-35 전투기 잘못 샀다고는 부정 안 합니다. 예. 근데 무슨 국책 사업이 이게 거의 8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해가지고 모든 합법적인 절차가 끝나 입찰이 다 끝난 시점에 그때 가서 뒤집고 예. 그것도 뭐 특별한 논리를 명분을 댈 수 없으니까 정무적 판단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 그게 국방력 건설 사업이라면은 좀 우리나라 국방부 방위사업청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무사 문건이 나온 게 2009년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바로 그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장관으로 지명을 한 건데 그 기무사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의 결론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예. 그 업자가 왜 돈을 댔느냐? 그냥 뭐 국방장관 되는 걸 대비해서 보험 들려고 그랬던 것 같다. 다분한 추정이라 가지고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다 중단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예. 또 본인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예. 이제서야 그 기무사 문건이 드러나니까 저희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 예. 당시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직후에 김관진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할 어떤 그 경황이라든가 따져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나중에라도 뭐 청문회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규명하고 갔더라면 예. 이후에 이런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을 둘러싼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미투 운동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의 한 교수가 안마를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 전해드렸죠. 해당 교수는 물론 이 학과의 남성 교수 4명 모두가 별개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교수들은 전원 수업에서 배제됐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날이지만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강의를 할 교수가 성폭력 문제로 수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완전 충격이었어요. 방황하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학과장인 박중현 교수가 안마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추가 피해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조 교수 1명을 포함해 해당 학과의 남성 교수 4명 전원이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영택 교수와 안광옥 조 교수는 학생들이 올린 폭로글에 사죄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중현 교수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배우 최용민 씨는 교수직을 사퇴하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습니다. 돈 내고 왔지만 배우려는 교수님 비위를 맞추고 이런 환경이 사라지고 좀 진짜 배우는 좋은 교육 대상이 좀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외부 강사를 영입해 수업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미투 운동은 음악계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재즈계의 거장 류복성 씨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류 씨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유명 드러머 남궁현 씨는 사흘 만인 오늘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수사 드라마 타이틀곡으로 잘 알려진 한국 재즈의 거장 드러머 류복성 씨. 지난달 25일 여성 재즈 보컬 A씨의 페이스북에 류 씨 등 남성 뮤지션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재즈바 대기실에서 류 씨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리 와버려서 그 의자를 땡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예쁘다면서. 근데 그걸 남자 뮤지션들 다 보고 있었어요.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순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탁 늦었어요. 류 씨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후배 뮤지션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재진에게는 엘리베이터 성추행 등은 없는 일이라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가워서 오늘 여기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어깨도 뭐 툭툭 쳐주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한편 함께 작업하는 여성 국악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드러머 남궁현 씨는 사흘 만에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의원에게 검찰 진상조사단이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당시 성추행 정황을 인지하거나 무마하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서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을 파손하고 불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체증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파손을 막으려던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촛불 조형물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곳곳이 불에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3.1절을 맞아 도심 친박 집회에 나온 참석자 300여 명이 조형물을 쓰러뜨려 불을 붙이고 파손한 겁니다. 시위대는 파손을 막으려는 경찰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이 상황을 촬영하던 한 남성도 폭행을 당했고 인근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이 일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조형물을 파손한 50대 여성 1명을 입건했고 집회 영상과 주변 CCTV를 추가 분석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월 북한 현송월 단장 방한 당시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에 대해 집회를 기자들에게 미리 알렸다며 출석 요구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역 전쟁을 선언한 셈이죠. 중국은 물론 캐나다 등 동맹국까지 무역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철강업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입니다. And we're going to be instituting tariffs. Next week we'll be signing.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 방침에 세계 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철강 최대 수출국인 캐나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We will always stand firm to defend our workers and our industry.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에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보호무역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했고 주요 철강 수출국인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한국 등 12개국에만 선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은 최종 선택에서 제외돼 우리로선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전운이 감돌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이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많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동맹들에겐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례를 무시한 탓인지 정통 관료들은 줄사퇴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로베르타 제이컵슨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가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제이컵슨은 국무부 내 핵심 여성 고위 인사로 꼽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설치 문제로 우방인 멕시코와 줄곧 대립한 데 이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까지 현실화한 데 따른 사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엔 조셉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고위직 외교관의 약 60%가 국무부를 떠났습니다. 관료들의 줄사퇴는 트럼프 일가와 백악관 참모진의 갈등설이 점차 현실이 되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크게는 딸 사위인 이방카 쿠슈너 부부에 맞서 장성 출신인 켈리 비서실장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조한 구도입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의 기밀 취급 권한이 강등된 데 이어 이방카 보좌관도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해 FBI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참모진들의 퇴진과 트럼프 일가에 대한 수사 소식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가운데 NSC는 맥메스터 보좌관의 경질설은 루머라고 부인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의 고민이 깊습니다. 게임업체나 아이스크림 공장처럼 특정한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은 더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탄력 조정을 두고 노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 핫팩 제조업체는 앞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겨울 성수기에 몰리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큽니다.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작업 시간이 는다고 보면 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필요한 제품은 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줘서 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탄력 근무제란 한 주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 주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총 법적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아이스크림 핫팩 생산업체처럼 어느 시점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NC소프트 등 게임업계도 도입을 적극 고려 중입니다. 국회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현재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논의하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보장이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수당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 합당하게 이제 야근과 철야가 생길 수 있고 마음대로 퇴근해 하고서 업무는 야근 한 11시까지 해야 하는 업무를 주겠죠. 그런 상황에 놓이겠죠, 직원들이. 이처럼 법은 통과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면서도 노동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주열 현 총재가 내정됐습니다. 정통 한은맨이던 이 총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고 이번 달에 4년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이 총재는 김성환 전 총재에 이어 40년 만에 연임하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룸은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건데 3년 넘게 진실 찾기에 애써왔습니다. 연구팀을 백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위안부 영상 첫 발굴. 남태평양 트럭섬 위안부 존재 확인.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증거 영상. 서울대 인권센터팀 8명이 지난 3년 반 동안 이룬 성과입니다. 위안부 연구자 대부분이 그렇듯 시작은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는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는 자료가 없고 일본 자료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방대한 자료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관리청 앞에서 한 달 합숙은 예사, 농내장, 백내장은 직업병이 됐습니다. 약품 처리된 문서를 갖다가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그걸 봐야 되니까 코가 따갑거나 눈이 따갑거나. 특히 위안부 학살 영상은
지난해 9월 발견했지만 워낙 민감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했습니다. 굉장히 격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검증된 내용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끊어 난감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료들이 자신들을 찾아달라며 외치는 것 같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처럼 많은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것이고 이들의 노력은 제대로 된 자료집을 넘어 진실이 확인해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지만 오후 들어 맑고 포근해지면서 지금 밖에서도 대보름달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톡톡 나무 망치질에 딱딱한 호두가 깨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작은 손으로 소원을 적은 종이에는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환히 떠오를 달을 기다리며 시민들은 불엄을 깨고 귀발기술도 마시며 정월대보름 행사를 즐겼습니다. 해가 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성화대로 모였습니다. 경북 청도 등에선 올해 특별히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로 달집에 불을 지폈습니다. 높이 17m, 폭 10m의 달집이 활활 타오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느새 떠오른 둥근 달 아래 사람들이 3355 달집 주위에 모여 소원을 빌어봅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6.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급속히 기온이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 때문인데 토요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 일요일은 16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내내 따뜻하겠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선 낮 한때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끝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동쪽에서 온 야수, 이렇게 불릴 만큼 극심한 한파가 유럽에 찾아왔죠. 현지 언론은 시베리아 곰과 눈대포 같은 위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주요 공항은 제 기능을 잃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빙판이 된 영국의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승용차를 마주오던 버스가 간발의 차이로 비켜갑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폭설과 강풍으로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인 런던 히드로 공항도 최근 나흘 동안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이 취소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공항 등도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 재개됐지만 취소 항공편이 많아 이용객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던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항공편과 철도 운항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 차 안에서 밤을 새는 운전자 모습이 유럽에선 요즘 일상이 됐습니다. It's quite hard to describe really. There's kind of apocalyptic scenes. There's no emergency services, no gritters on the road. 런던의 얼어붙은 호수에 60대 남성이 빠져 숨지고 폴란드에서만 21명이 추위로 사망하는 등 유럽에서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설에 이어 겨울 폭풍 엠마까지 닥치면서 강풍과 눈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거센 화염이 건물을 휘감고 강풍에 소방관들이 진압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약물 중독 치료센터에 불이 나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환자 30여 명은 구조됐는데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불은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동해안에선 문어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릉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의 부표가 모두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획난까지 겹쳐 항구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어선 위에서 바다에 떠있는 깃발을 연신 걷어올립니다. 바닷속 문어잡이 통발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입니다. 그런데 고정돼 있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거해온 부표 수백 개가 이렇게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부표와 통발을 연결하는 밧줄이 예리한 무언가에 의해 깨끗하게 잘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린 부표는 모두 강릉시 통발협회 소속 어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조업을 포기한 어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거는 같은 어민으로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통발협회 측은 금어기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동해안 문어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3월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참여가 저조하자 올해는 통발협회 측이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며 해경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금어기를 지지하는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료 어민들 사이에 반목과 의심이 오가면서 항구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자유한국당의 52시간입니다. 예, 52시간이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달 말에 이제 통과가 됐죠. 주당 근로시간 얘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최종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 한 회의에서 이 법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없어요. 필요하면 밤샘하고 사실 정치인한테 출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부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한다 이런 말을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예,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실제로 뒤에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의 노조가 이런 내용을 결의했는지 실무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도 이건 법으로 결정된 건데 노조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가 52시간 우리는 일하자 이렇게 결의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할 경우 합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예, 또 그렇군요. 네,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당 직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사무처의 직원들은 홍준표 당 대표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인 셈입니다. 한국당 측은 현재 사무처 직원이 대략 200명가량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200명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당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 대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2020년 물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법안 뭐 국회에서 같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이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요. 예, 궁금하네요. 그런데 당직자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일 뿐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홍 대표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발언도 들어보시죠. 네. 근로기준법에 내가 사업주인가? 내가 고발 안 되도록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실 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52시간을 근무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지시 자체가 이미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농담처럼 한 이야기겠지만 직원들은 재미없고 사업자만 사장만 재미있는 그런 농담일 수도 있겠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효능 여사의 실수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렸지만 정두원 전 의원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전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지난 2007년 대선 때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서 다만 엄청난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역시 또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궁금증을 또 계속 자아내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정 전 의원이 언급했던
경천 동지할 일 3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라고 언급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천 동지할 3가지 일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일이다. 여기까지는 밝혀진 셈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도 가족과 관련된, 측근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하지만 아들과 관련된 건 아니다 해서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걸 거라는 예상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자, 이 김윤옥 여사 최근에 뭐 명품백 논란도 있었고 여러 의혹이 이제 김 여사에게 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4천만 원가량을 명품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군요. 네, 또 최근에 미국 내 최대 한인 커뮤니티죠. 미시 USA도 2011년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 백화점에서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모두가 다 아직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김윤옥 여사 측이 또 명예훼손으로 이제 박수석 고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호 전 의원도 이 같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소설이라면서 김 여사가 미국에서 사온 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뿐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복이요? 김희중 전 실장에 따르면 10만 달러가 전달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복이라고 해명을 한 거군요. 네, 명품백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 내복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제기가 돼 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 바로 그 첫 도마 위에 올랐던 가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때 국감장에서 이 가방을 문제 삼자 예. 김윤옥 여사 측에서는 회갑 때 사위로부터 선물 받은 가방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 실수의 실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고 언젠가는 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13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 어제 광화문에서 열린 친박 집회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 이곳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에서는 이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 독보섯처럼 퍼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